그러면은 이번에는 한반도 메타버스 존재론인데요. 당위론적 사고를 했지만은 가장 결정적인 또 존재론이 중요합니다. 그럼 현재 어떻게 구축이 됐는지 일단 그러려면 메타버스가 어떤 특성이 있는가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메타버스는 일종의 그 욕망으로서의 메타버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메타버스를 하게 되면은 이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즐길 수도 있고 또 그게 수익으로 연결이 됩니다. 또 인제 디지털로 만든 NFT 같은 경우는 그 상품으로 거래가 되고 또 자산으로 축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한반도 관련 메타버스 콘텐츠를 만들면은 그것이 자산화가 될 수가 있고 거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NFT처럼 블록체인 NFT처럼 메타버스 경제를 구성하게 되면은 희소성이 되죠. 디지털 제품이니까. 그리고 거래 가도록 소유권을 보호하면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죠. 사람은 욕망의 동물이니까 매스로 뭐 우리가 욕구 6 단계설도 있지만은 그런 개념이죠. 어 한 예로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스2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인데요. 지금 한반도 북쪽의 땅이 메타버스 상에서 이게 셀식으로 이렇게 그 판매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 전체적으로 북한을 못 간다고 하더라도 메타버스 상에서 판매가 되는 것이죠. 뭐 제가 뭐 그런 일이 많습니다. 현재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도 그러죠. 이건 소유권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디지털 상에서 인제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되게 많고 그러니까 요 앞에서 얘기했던 이 경제 시스템과 관련한 메타버스 그리고 인제 상품 거래나 자산화와 관련된 메타버스 또 희소성이나 소유권처럼 이 희소성이나 소유권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 구입을 했다가 어떤 경우에는 가격이 내려갈 수 있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가격이 올라가 가지고 어느 순간에는 결정적으로 이게 인제 큰 힘이 될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인제 여러분들이 한반도 메타버스가 현재 뭔가 만들어질 수가 있고 그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우리나라 메타버스 플랫폼은 아니지만은 해외 플랫폼이지만은 어스2라는 요 그 부분에서 판매가 되는 거죠. 이런 거 우리가 인제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메타버스의 기술이 뭐 우리가 3D 홀로그램 포함해서 AR, VR 또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XR, MR도 있지만은 미러월드라든가 라이프로그인데 그 미러월드적 개념에서 메타버스 플랫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스2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뭐 메타버스가 특별히 없는 것은 우리가 인제 크리에이터들이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많이 인제 요새 제페토 같은 데서 보면은 크리에이터들이 지금 나와 가지고 뭐 아바타 쓰고서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는데 뭐 이런 것은 일반적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크리에이터들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람들처럼 수익화를 해서 그것을 인제 어떻게 보면 자금을 극대화시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유튜브에서 활성화되고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이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크리에이터들 활동은 줄 수가 없는 거죠. 계속 확대 재생산되고 수익을 창출하고 또 거기서 새로운 개념의 직업도 만들어지고 그런 거죠. 실제 그래요. 우리가 인제 뭐 구찌 같은 그런 가방이라든가 이런 거 파는 것도 수요할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돈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심지어는 또 이런 것도 있죠. 그 직방 같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는 우리가 직접 대면에서 못 이루어지는 그 거래가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근데 또 그런 것뿐만 있는 게 아니죠. 뭐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수도 없죠. 우리가 비대면 같은 거. 근데 결정적인 건 크리에이터라는 것은 흥미를 유발하고 재미를 갖다가 발생시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줄 수가 없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도 그러면은 그런 가능성이 있느냐? 있죠. 여러분들 이게 유튜브에서 탈북한 여성분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가지고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저희가 세 보니까 100 명이 넘는데요, 현재요. 그러니까 35,000 명의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북한의 이야기를 유튜브 공간에 하고 있는데 그런 컨셉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크리에이터적인 전환이 가능하느냐? 이건 가능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메타버스 플랫폼이 앱에서든지 웹에서든지 만들어낸다고 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메타버스 크리에이터로서 활동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플랫폼이 공간이 만들어서 안정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수익이 있지만은 유튜브에서 뭐 여러 가지 이 경제 시스템이라든가 상품 거래라든가 또 결국은 메타버스 컨텐츠를 희소성이나 소유권을 한 예로 이런 거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메타버스 공간에다가 북한의 개성의 박물관에 유물을 갖다가 사진 자료를 올려서 NFT적인 특성 을 갖다가 부여한다고 하면은 그 자체가 소유권이 되죠. 그러니까 가상 공간의 소유권이 됩니다. 그러면은 누가 받으래도 관심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그 어스2 같은 개념의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소유권이 계속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 나왔지만 전망 좋은 북한 땅을 34,500원에 샀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어 대면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거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따진다. 왜 우리 땅을 살고 파는 거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 한반도 메타버스가 충분히 존재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고요. 뭐 크리에이터들의 활동이 확대 재생산다는 것은 이루어 말할 수 없죠. 지금 여러분들 잘 알지만 유튜브 공간에서 저도 처음에는 기대를 안 했습니다. 처음에 유튜브란 영상이 나오길래 뭐 다큐멘터리나 시청하는 정도가 되겠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사람들이 진화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경제적인 공동체를 만들고 기관을 만들고 자기들끼리 또 협력을 하고 컨텐츠를 갖다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또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작가도 필요하고 PD도 필요하고, 또 거기서 어떻게 생태계다 보니까 인기 있는 콘텐츠는 활성화되기도 하고 인기가 없는 것은 죽기도 하고, 나름대로 요 자체가 뭐냐? 우리가 존재론이라고 하죠. 앞서 얘기했던 메타버스의 당위론은 메타버스가 무엇인가 만들어져야 돼, 이런 건데, 존재론은 지금 현재 있는 상태. 그런 생각한다고 하면은 유튜브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요런 그 탈북 유튜버들이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앞으로 존재할 것이란 것은 그건 당연한 겁니다. 꼭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안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플랫폼 공간이 웹이든 앱이든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하면 거기서 이 사람들이 놀이터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루어지는 게 강하죠. 근데 더더군다나 앞서 강조했지만 그냥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수익, 그러니까 시스템, 경제 시스템 구축이 되고, 이건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즐길 수 있고 돈이 되는 플랫폼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디지털로 만든 제품을 갖다가 여기서 거래를 하죠. 그럼 우리가 뭘로 볼 수가 있어요? 게임 공간에서 여러분들 지금 게임을 다 하고 있습니다. 게임하면서 게임 화폐를 갖다 거래를 하고 있죠. 또 그것이 자산으로 축적이 돼서 실질적으로 실물 경제에서 활용이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미술 작품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에서 희소성을 부여해 가지고 일종의 거래 가능하고 소유권을 부여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뭐냐면은 메타버스 경제 시스템이 구성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변화란 것은요, 이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사람들. 메타버스에서 크리에이터들이 활동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컨텐츠인데요. 메타버스 컨텐츠가 이렇게 무엇인가 동기부여가 되고 된다고 한다고 하면은 어느 순간에는요, 요것이 하나의 시스템화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스2라는 플랫폼이 메타버스 시스템이죠.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은 메타버스 존재로는 크게 세 가지, 메타버스 사람들, 또 메타버스 컨텐츠, 메타버스 시스템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인간의 욕망과 관계가 되다 보니까 절대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앞으로 더 발전해가지고 어찌 본다면 앞으로는 이런 개념에서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라는 일종의 디지털의 새로운 영역이 주는 가능성, 이거죠. 일종의
메타버스는 통신의 발달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성장의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팬데믹 같이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가상 공간에서의 소비 행태가 메타버스 상에서 많은 게 있죠. 여러분들 소비 형태 변화, 구찌 같은 것도 가방도 메타버스에서 사기도 하고요. 이런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MZ세대라고 합니다. 근데 MZ세대의 특징이란 것은 여기도 있지만 다양성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여가 중시, 그러니까 현실적 개념에서 어떻게 보면 일과 삶을 균형을 강조하는 이런 사람들이고요. 그다음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그 가치적인 거 윤리적인 강조하는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중심적 소비라는 게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디지털을 어렸을 때부터 활용하다 보니까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공간에서 아바타를 쓰고 활동하는 것도 나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재밌습니다. 흥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에서 메타버스가 당연히 확대 재생산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한반도 메타버스라는 특수한 영역까지 확장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사례로 보면 이렇게 새로운 영역에서 많은 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을 그대로 한반도란 이름을 구체적으로 하다 보면은 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반복에 강조하지만 이 사람들이 요런 새로운 기회를 갖다가 연결을 하고 그 새로운 기회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한반도 메타버스의 존재론적 개념의 하나의 방향이 설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반도 메타버스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고 하지만 현재 또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메타버스 만나는 남과 북이 현재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은 당위론적이기도 하고 존재론적이기도 합니다.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